법원이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김건희 씨에 대해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이죠.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무죄인데 이 중에 처음 받은 샤넬백 1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을 좀 인용해 볼까 하는데 납득되시나요? 전혀 안 됩니다. 저는 뭐 재판부에서 이불킥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주가 조작 범죄 이후에 10여 년 동안을 남편의 힘에 빌붙어 가지고 실제로 성역화 되었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거 지시해가지고 그 조사해라라고까지 했는데 인사조치까지 해가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다 무마시켜 줬었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참작이 전혀 안 됐었던 것 같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그 재판부가 달나라에서 온 판사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고검에서 판단을 할 때 이미 기존에 이 검사들이 증거를 다 들고 있었으면서도 무혐의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고검에서 이미 그걸 조사할 때 아니 이미 증거들을 다 들고 있었는데 왜 무혐의 해줬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좀 망가진 측면이 있는데 뭐 김건희 씨가 뭐 무슨 반성을 했다?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어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마지못해 그거를 따라가면서 인정을 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반성한 바가 없고 특히나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인정도 안 했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또 받은 걸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다 안 맞는 선인데 국민 법감정에 너무 어긋나는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부에 대한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국민 법감정에 너무나 비껴나간 그런 이제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2심에서 다시 적절하게 다시 다퉈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법감정과 지금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판결한 내용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해요. 그 판단 결과를 두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특검 구형량이 15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을 실제 선고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역시 법 감정과 실제 법의 판단은 항상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형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은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항소를 통해서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따로 한 얘기는 방조와 관련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보강해서 항소를 해서 따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그 혹독 굽는 곰돌이님은 국회의원들 부인들 선물 마음껏 받으세요. 대신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면 달라고 안 했으면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 라는 의문을 주는 부분이 있고 사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가 되나? 상식적인 판단이 이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면에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은 감경사유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아니에요. 물론 감경사유의 그죠? 네. 이유 중에 그러니까 먼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받으면 죄가 되는데 받으면 안 되는데 먼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형을 깎아준다는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김건희 씨한테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제 전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에 거 가방 받은 것은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뇌물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고 뒤에 가방 주고 그 뒤에 바로 2주 뒤에 또 목걸이를 줬기 때문에 뒤에 거는 뭐 뇌물죄 성립이 된다. 지금 이 주장인데 아니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앞에 거는 그냥 줄 수가 있나요? 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처음에 1을 주고 그다음에 2를 주고 3을 주고 4를 주고 준 다음에 환심을 산 다음에 그 뒤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부터 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건지 뭔지 이 재판부에서 너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도 지금 일단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앞에 걸 무죄 주고 뒤에 거는 유죄를 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네. 이제 처음에 800만 원짜리 가방을 주고 그다음에 1200만 원짜리 주고 그다음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간을 본 거지. 받나 그렇죠. 안 받나. 그렇죠. 간을 우리가 약을 네. 칠 때 네. 일단은 저 사람 그럼 이런 거 젖어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스며들게 하는데 그럼요. 그때부터 청탁이 네. 없었으니까 이건 무죄. 네. 그리고 2개 받은 거는 먼저 달라고 안 했으니까 감경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쨌든 김건희 씨가 V제로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법 판결로 오히려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자의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했고 처음부터 뭐 불이익이 있을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러고 뭐 어떤 공평한 법 집행을 한다 그러고 밑자락을 쫙 깔더라고요. 이게 자기도 이게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라는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법 감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가볍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형량의 가볍고 무거움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고 봐요. 어제의 그 판결문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이 한마디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정말 국민 앞에 사과죄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누구보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재판 결과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뭐 영리, 뭐 치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대단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도 적절하진 않죠. 왜냐?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남은 권력이라는 게 있나요?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면 무슨 이유로 무릎을 꿇고 어떤 외압 다른 힘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데 지난번에 특검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김건희 여사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변호인이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데 지금 갖고 있던 꽃은 이미 다 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김건희 여사를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말로만 꾸짖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말로만 꾸짖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진짜 막 뭐 이런 일을 하고 막 거미불루, 화이불치 막 이런 고사성어도 인용하고 이랬는데
근데 애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게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법리적으로 법 기술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이제 이 부분에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로 본 이유를 밝혔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정리해보면 주가 조작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초기 수사 맡았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어제 검찰 내부망에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재판에서도 김건희가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이미 됐다. 김건희가 제공한 이 20억 원이 블랙펄에서 주가 조작하는데 주요 자금으로 이용이 됐다는 게 기존 판결에서 인정이 됐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본 일당들의 어떤 판결과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동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세조정 세력의 40%라고 하는 이 수익금 이거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세조정 뭐 어쨌든 주가 조작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례를 보더라도요. 분업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도 그것이 다 이 공범으로 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기존 판례가 있어요. 그 기존 판례를 분업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건들과도 관련돼서도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텔레그램 보냈잖아요.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지금 이 쭉 인식을 갖고 왔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지금 무죄를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법리도 그렇고 뭐 이게 완성된 어떤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당연히 다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김태훈 대전 고검장이 2021년에 뭘 했냐면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이었고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신분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소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해서 특히 뭐 미래에셋증권에 남아있던 녹취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판결을 했는데 당시에 본인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지금 판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항소를 해서 추가로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특검도 항소 통해서 추가적인 그 법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본인 당시에 수사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이었는지 당시에 정말 외압이 있어서 못했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 김태훈 지검장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도 윤석열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고 외압이 있었던 전화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서울지검장한테도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외압을 할 정도면 아래 검사들은 더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보도까지 됐었어요. 당시에 그때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가 외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었다라는 투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볼 것은 전 특검도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에 과거에 김건희 씨를 무혐의 해줬었던 당시 이 특검 그 검사팀에 들어 있었던 검사 2명이 이번 특검에 2명이 이제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무죄를 본인들이 이거를 이 혐의 없음으로 빼줬는데 이 특검팀에 와서 이거를 유죄를 던질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본인들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객관성의 어떤 결여적 측면들도 좀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은 제가 볼 때 큰 의미 없다. 2심에서 제대로 좀 다퉜으면 좋겠다. 그 예비 방조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1심
1심 재판부에서 내렸던 이 약간 궤변스러운 이런 판단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또 공소 유지하면서 2심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투표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어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 김영선이 좀 줘라. 근데 당에서 시끄럽네. 이거랑 김건희 씨가 당선인에게 밀라고 했다. 이런 육상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서 투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내가 들은 건 뭐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진짜 다 인정한다면 김경, 강선우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도 지금 무죄 나오게 될 판이에요. 지금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하면 지금 이게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에서 누군가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본인들이 했던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갖다 댑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죄라고요?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계속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줬으니까 재산상의 이득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접근을 할 것이고 영업 활동을 그렇게 하겠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료를 하나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만 줍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석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고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한 것도 맞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당에서 반대 여론 나오고 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한테 말씀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바뀌도록 한 것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쪼고 대통령이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관위 의원들끼리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그건 정치권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치권을 굉장히 헤집어 놓는 판단이 지금 나온 것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수많은 공천 비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특검이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소를 했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얼마나 재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공관위원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의견 개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공천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 내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 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영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따져볼 부분은 있겠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웠을 거고 공교롭게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진관 재판부로부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은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했을 정도로 엄격하게 이번 내란 행위 또 재반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데 이진관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사실 똑같은 사안이면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법의 안정성이 내란 재판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는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것도 두고 본 후에 2심 결과 지켜봐야겠죠. 저는 또 궤변이라고 느꼈던 게 계약서가 없지 않았냐. 아니 비리를 저지르는데 계약하고 비리 저지르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계약서 없어서 무죄가 나올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다 이렇게 로비를 할 건데 그리고 실제로 사후적으로 명태균 씨는
반띵, 세비 반띵을 했잖아요. 공천도 이뤄냈고 그 공천에 따른 대가를 또 그 사람한테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김영선 씨한테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 앞뒤 저간의 사정이 다 있고 심지어 녹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죄를 준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 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명태균 씨에게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 그랬다면 명태균 씨가 다른 뭐 공관위원장이든 이준석 당시 당대표든 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약된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에서 말이 맞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 동원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는 활동으로 행위로 볼 수도 네. 있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상당히 뭐 좀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 작동한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김건희 씨에게 유리하게 뇌피셜을 작동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렇게 볼 분명히 수밖에 있어요. 없는 게 그 판단을 내리려면 공심위원들을 다 조사했었어야 됩니다. 공심위원 다 조사했어요. 근데 윤상현 위원장이 당시에 느닷없이 갑자기 뭐 어디선가 전화를 받은 거죠.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김영선 창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분은 고양시에서 뭐 삼선을 하셨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분을 거기다가 이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성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이 잣대를 들이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에서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지? 그럼 연결고리는 녹취까지 나온 마당에 윤석열이 이걸 개입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이제 앞뒤를 다 자르고 지금 이거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가 3회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준 결과니까 뭐 이것도 무죄 판단 근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만 받아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게 3회 뿐이라고 이거를 이게 물컵을 봤을 때 컵을 반만 채웠다, 반이나 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3회가 적나?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 출마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소장님도. 막 갖고 와서 막 들이대는데 내가 요구하지 않았고 이거 계약서 없고 이러면 무죄야. 이러면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선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진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게 판사들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볼 거냐 이건데 법에 관한 법 적용에 관한 저는 법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용을 하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던데 국민의힘 내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줬다며 허탈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동우 최고위원도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때 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혹자가 여기서 제일 후회하는 거는 윤석열 피고인일 거다. 이럴 거면 왜 계엄했지? 어차피 나 때 했으면 집유 나왔을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까지 내피셜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명태균 건과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수사되는 그 과정에서 이걸 처음에 창원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정유미 검사장인가? 그분이 이걸 수사해서 사실은 다 무마해 주려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고검으로 11월 초에 이것이 고검 대검에다가 보고가 됩니다. 이 사건이. 근데 이 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왔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쫄렸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잡아 넣었던 사례들이 다 이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받고 사후적으로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일에 그 투표하러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 심지어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투표도 안 했습니다. 이분은 뭐 전화 통화 누구랑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뭐 사후에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뭐 아쉬움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예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그 시정할 수 있을 때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아예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뭐 사후에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면피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무죄를 지금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죄는 종결된 게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유죄가 다시 유죄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정치권이 좀 깨끗해질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무죄로 준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할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계약서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당연히 저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엄 있기 전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막 부각됐었고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때의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기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때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 정말 사석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그 여사가 어디 이력서 쓸 거 아니잖아요. 자기 전과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대법원에서 주범과 공범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주범도 이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으로 추정을 해서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손모 씨도 결국에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말 기소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 꽤 오래 진행되겠지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했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석에서는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실제 재판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때 정말 털고 갔더라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한 이유 중에 꼽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아쉬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피고인조차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간 건데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잘 안 가고. 근데 사법부의 판결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형량밖에 안 나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주범과 공범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공동정범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한다고 했더라도 집행유예형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 다른 아까 알선수재는 다른 내용이지만.